1976년 서울 장마 끝의 습기가 명동 골목을 낮게 짓누르던 밤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 붉은 상처처럼 번졌고 빌딩 틈으로 스며든 매연은 사람들의 숨결까지 검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낮의 서울이 콘크리트와 서리철의 도시였다면 밤의 서울은 전혀 다른 법으로 움직이는 또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문 앞에 남쪽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촌. 훗날 대한민국 암흑가의 흐름을 바꿔놓을 이름이었지만 그날 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미래도 돈도 안전도 없었습니다. 전라도 광주 서방면에서 올라온 그에게 서울은 기회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 없는 자를 더 차갑게 밀어내는 거대한 회색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서울역 바닥에 찬 기운, 허름한 여관방 벽지에 밴 눅눅한 곰팡내, 싸구려 연탄불 위에 겨우 끓여 먹던 라면 냄새. 기록에 따르면 상경 초기 지방 출신 조직원들이 견뎌야 했던 일상은 화려한 유흥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변두리의 어둠, 그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밑바닥.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차가운 자리는 가장 질긴 야망을 키워내곤 합니다. 당시 서울의 밤에는 이미 주인이 있었습니다. 명동과 무교동. 그 화려한 중심에는 이른바 낭만파라 불리던 9세대 주먹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채 스스로를 밤의 신사라 믿던 자들, 주먹 하나로 의리를 말하고 서열과 체면을 중시하던 오래된 질서. 그러나 김태촌과 같은 신흥 세력의 눈에 그 세계는 낭만이 아니라 독점이었을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웃음이 길어질수록 밖에서 이를 갈던 이방인의 침묵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명동의 중심은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간판들, 최고급 카바레 앞을 지나는 검은 승용차,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기. 하지만 그 불빛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흥 조직원들에게 허락된 구역은 수익도 변변치 않은 외곽의 초라한 업소 몇 곳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타협했지만 김태초는 달랐습니다. 그는 변두리에 머무는 법을 배우기보다 중심을 빼앗는 법을 먼저 떠올린 쪽이었습니다. 허름한 지하 다방, 눅눅한 담배 연기 사이로 말수적은 사내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시선, 짧은 침묵, 짧은 결심만이 테이블 위를 오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정당당한 주먹만으로는 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서울의 밤은 너무 비쌌고 오래된 주인들은 너무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룰을 지키는 자를 이기려면 룰 자체를 부숴야 한다는 것. 그날 이후 명동을 바라보는 김태촌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정한 짐승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낡은 질서는 아직 자신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늘 그렇습니다. 파국이 오기 직전, 도시는 오히려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기어오르던 그 검은 그림자는 이제 막 첫 번째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명동의 밤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신사처럼 행동하던 9세대 주먹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고급 카바레의 문 앞에서는 검은 승용차들이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유는 굶주린 자의 눈빛을 너무 오래 무시한 대가를 곧 치르게 됩니다. 빛이 오래 머문 자리일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김태촌과 그의 동료들이 처음부터 서울의 중심을 손에 넣을 힘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한동안 변두리에 싸구려 술집과 허름한 여관방을 오가며 버텨야 했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내와 연탄 냄새가 엉겨 있었고 주머니 속엔 늘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은 사람을 꺾어놓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을 괴물로 벼려놓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가난은 수치가 아니라 분노의 연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서울의 오래된 질서를 향해 서서히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명동과 무교동의 질서는 신상사파와 무교동파 같은 기존 거물들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먹의 세계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면으로 마주보고 체면을 세우고 선을 넘지 않는다는 오래된 문법. 하지만 김태촌 세대의 계산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 상대가 규칙을 믿는다면 자신들은 그 규칙 바깥으로 걸어나가면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서늘하고도 현실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축축한 밤 공기 속 허름한 지하 다방에 모인 사내들의 얼굴에는 말보다 침묵이 많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술잔은 좀처럼 비워지지 않았고 대신 담배 연기만이 천장에 눌어붙듯 떠올랐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오간 것은 의리의 낭만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누구를 먼저 치고 어디서 균열을 만들고 어떻게 공포를 심을 것인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시기 신흥 세력은 더 이상 맨주먹만으로 밤의 질서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낭만의 시대를 끝내고 공포의 시대를 열겠다는 결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명동의 불빛은 밤마다 그들을 조롱하듯 반짝였습니다. 최고급 카바레 앞을 드나드는 기득권의 웃음소리, 술과 향수 냄새에 젖은 거리, 그리고 그 중심에서 돈과 권력을 움켜쥔 자들의 느긋한 표정. 그러나 그 화려한 심장부를 바라보던 김태촌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두리의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밤을 사냥감처럼 바라보는 포식자였습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질서를 무너뜨릴 첫 번째 피해 신호가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린 뒤 축축하게 젖은 어느 밤, 명동의 심장부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엠파이어 호텔 주차장, 그곳에서 서울 암흑가의 시간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게 됩니다. 1976년, 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서울의 밤. 엠파이어 호텔 주차장 바닥에 고인 빗물은 희미한 불빛을 받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의 엔진 열기가 아직 남아있던 그곳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시 무교동파의 실세로 이름을 떨치던 오종철. 그는 오래된 질서의 상징이었고 명동과 무교동의 밤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늘 그렇듯 익숙한 장소에서 가장 조용히 다가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날 밤의 습격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밤을 지배하던 기존의 문법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신흥 세력의 노골적인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김태총과 그 주변의 사내들은 더 이상 선배들의 방식대로 주먹을 쥐고 정면으로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결과였고 명분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주먹계의 낭만이라는 포장지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오래전에 찢겨나간 뒤였습니다. 주차장 구석 콘크리트 기둥 그림자에 몸을 숨긴 사내들의 숨소리는 짧고 거칠었습니다. 누군가는 담배를 밟아 껐고 누군가는 코트 자락을 고쳐 쥐었습니다. 금속이 옷감에 스치는 미세한 마찰음. 그날 밤 서울의 밤 공기는 그 소리를 오래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로 이 무렵부터 서울 암흑가에는 맨주먹이 아니라 차가운 쇠조각이 질서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을 믿던 자들에게는 악몽 같은 변화였고 굶주린 이방인들에게는 단숨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축축한 정적을 가르며 누군가 빠르게 거리를 좁혔고 뒤이어 억눌린 신음과 다급한 발소리가 주차장 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오래된 질서를 상징하던 거물이 그 자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쓰러지자 서울의 밤은 더 이상 예전의 서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몰락을 넘어 한 시대의 규칙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9세대가 믿어온 체면과 서열, 정면 승부의 문법은 그날 밤 이후 급속히 빛을 잃었습니다. 낡은 성벽에 처음 금이 가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 균열은 순식간에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오종철이 쓰러진 뒤 명동과 무교동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기존 세력은 신흥 조직의 무자비함에 깊은 충격을 받았고, 거리의 상인들과 유흥업소 관계자들 역시 밤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이제 의리를 말하는 자보다 먼저 선을 넘는 자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짧은 순간 이후 김태촌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변두리의 배고픈 청년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를 통해 존재를 증명한 인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왕좌를 빼앗는 것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차지하려는 순간 또 다른 굶주린 눈들이 어둠 속에서 함께 번뜩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서울의 밤은 이제 김태촌의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거대한 피해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것인가. 진짜 전쟁은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오종철이 쓰러진 뒤에 서울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네온 사인이 흔들리던 명동 골목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문 채 서로의 눈빛만 살폈습니다. 누가 살아남았는가? 누가 무너졌는가? 그리고 이제 누가 이 밤의 주인이 되는가? 엠파이어 호텔 주차장에 그 짧고 잔혹한 순간은 단 한 사람을 쓰러뜨린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동과 무교동을 지탱하던 오래된 질서 전체를 흔들어 놓은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9세대 주먹들은 그 사건 이후 신흥 세력의 방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먹과 체면, 의리와 서열로 버티던 세계가 더는 같은 규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룰을 지키지 않는데 혼자 품위를 붙들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밤의 공기는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가 의리가 있는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먼저, 더 잔혹하게 선을 넘을 수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백을 가장 먼저 파고든 인물이 바로 김태촌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두리의 허름한 여관방을 전전하던 이방인.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그 사건 이후 명동과 강북 일대 유흥가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갔습니다. 보호비와 업소 이권,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마다 범서방파라는 이름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간판 아래 술을 따르던 업주들, 뒷문으로 거래를 주고받던 중간 브로커들, 밤거리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사내들까지 하나둘 새 질서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공포는 가장 빠른 소문이었고 가장 확실한 통치였습니다. 하지만 왕좌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면 어둠 속에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등을 바라봅니다. 김태촌이 피로 쟁취한 자리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은 위태로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중심으로 들어섰지만 동시에 더 많은 적의 시야 안으로 들어선 것이기도 했습니다. 밤의 세계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보다 먼저 칼끝이 닿는 법이니까요. 명동의 화려한 거리, 한복판. 새벽이 가까워지면 술 취한 웃음소리와 자동차 불빛 사이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묵묵히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걸음에는 이제 가난한 지방 청년의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 거리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냉혹한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하자 사람도 모였습니다. 사람이 모이자 조직은 몸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몸집이 커질수록 김태촌의 시선도 더 멀리 향했습니다. 단지 몇 개 골목의 주인이 아니라 서울 전체 밤거리의 목줄을 쥐고 싶다는 갈증, 바로 그 갈증이 그를 더욱 위험한 존재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한번 숨 고르고 가시죠. 김태촌이 왜 그렇게 빠르게 떠올랐는지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이 밤의 공기를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서울의 어둠은
결코 한 마리 짐승만 키우지 않습니다. 김태촌이 막 왕관의 무게를 손에 익히려던 그때 남쪽에서 올라온 또 다른 굶주린 그림자가 서서히 그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같은 흙냄새를 기억하는 자, 그러나 결코 같은 길을 걷지 않을 이름, 조양은 서울의 밤은 이제 진짜 피할 수 없는 두 괴물의 충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남쪽에서 올라왔다는 사실은 때로 연대가 아니라 더 깊은 증오를 낳습니다. 서울의 밤이 김태촌의 이름을 조금씩 두려워하기 시작하던 그 무렵, 또 다른 그림자가 골목의 끝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양은 훗날 양은이파라는 이름으로 서울 암흑가를 뒤흔들게 될 그 존재는 김태촌과 기묘할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올라왔고 밑바닥을 견뎌냈고 오래된 질서의 문턱 앞에서 모욕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너무 잘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서울의 밤은 이미 하나의 제국이 조용히 군림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명동과 무교동의 균열 위로 신흥 세력이 떠올랐고 그 주변에서는 또 다른 신흥 세력이 이를 갈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범서방파가 공포를 앞세워 중심으로 파고들었다면 양은이파 역시 전혀 다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낭만파의 문법을 따를 생각도 선배들의 체면을 존중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서울은 의리를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먼저 물어뜯는 자가 살아남는 사냥터였을 뿐입니다. 두 조직의 뿌리는 닮았지만 그래서 더 양보가 불가능했습니다. 같은 지방의 억양, 같은 가난의 기억, 같은 굶주림의 냄새, 상대를 보면 과거의 자신이 떠오르고 그 모습이 곧 제거해야 할 경쟁자로 보이는 아이러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무렵 서울 유흥가와 뒷골목 곳곳에서는 두 세력의 조직원들이 마주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기가 공기 중에 맺혔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짧은 인사와 차가운 침묵뿐이었지만 그 몇 초의 정적 속에는 언제든 파국으로 번질 수 있는 긴장이 응축돼 있었습니다. 밤의 골목은 넓지 않았습니다. 돈이 흐르는 업소도, 보호비가 모이는 구역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활락가도 결국 한정돼 있었습니다.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은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초는 자신이 피로 열어젖힌 길을 누구에게도 내줄 생각이 없었고, 조양은 역시 남이 깔아놓은 판 아래로 기어들어갈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의 한 귀퉁이가 아니라 중심을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부딪힌다는 것, 그리고 그 충돌은 단순한 자존심 싸움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 네온사인이 불안하게 깜빡이는 좁은 골목, 멀리서 자동차 경적이 울리고 비에 젖은 담배꽁초가 하수구 쪽으로 떠내려갑니다. 그 풍경 속에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서로를 스치듯 지나갑니다. 말은 없지만 손끝은 굳어있고 눈빛은 웃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약점을 보일 것인가? 누가 먼저 공포를 잃을 것인가? 서울의 밤은 이미 두 괴물 가운데 한쪽만 살아남을 것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김태촌의 야망이 점점 더 높아질수록 그 그림자도 길어졌습니다. 그는 단지 명동 몇 골목의 지배자가 아니라 서울 전체의 목줄을 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순간 발밑에서 기다리던 적들도 함께 선명해집니다. 양은이파의 존재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태촌에게 던져진 경고였습니다. 네가 왕좌를 원한다면 그 왕좌는 반드시 피를 더 요구할 것이라는 경고. 그리고 서울의 밤은 이제 두 조직의 첫 번째 정면 충돌을 삼키기 직전, 가장 불길한 침묵 속으로 칼끝이 아직 완전히 부딪히기 전인데도 서울의 공기는 이미 피냄새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양은이파라는 새로운 위협이 목덜미까지 따라붙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김태촌의 시선은 좁은 골목의 싸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명동 몇 블록, 무교동 몇 업소를 지키는 일만으로는 그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칼을 몇 번 더 휘두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을 겁주고 돈을 거두는 수준을 넘어 도시 전체의 돈줄과 숨통을
손에 넣는 자만이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범서방파는 단순한 폭력 집단의 외형을 조금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밑바탕은 여전히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 위에 더 영리한 껍질이 씌워졌습니다. 유흥업소의 보호비, 업소 운영 개입, 인맥을 통한 각종 이권 접근, 거친 사투리와 피냄새만으로는 더 큰 판을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김태초는 본능적으로 읽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회칼을 다루는 손만이 아니라 서류를 들고 다니는 손, 양복을 차려입고 고개를 숙이는 손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지하 다방에만 머물던 사내들이 어느 순간 호텔 로비와 고급 식당 문턱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넥타이를 맨 조직원들은 이제 업소 사장과 사업가, 브로커와 중간 관리자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거친 폭력배가 아니라 제법 번듯한 사업가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피가 달라졌다고 본질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맞춤 양복 소매 안쪽에는 여전히 날선 폭력이 숨어 있었고 미소 뒤에는 언제든 상대를 무너뜨릴 계산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김태촌이 원한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밤거리의 절대적 질서, 누가 어느 골목에서 돈을 벌고 어느 업소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어느 판에서 누가 웃고 누가 무릎을 꿇는지까지 결정하는 위치, 이른바 밤의 대통령. 그 위험한 꿈이 그의 눈빛 안에서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좁아질수록 더 잔혹해집니다. 빛나는 곳으로 갈수록 적도 늘어나고 믿을 수 없는 동지도 함께 늘어납니다. 어제의 충성은 오늘의 거래가 되고 오늘의 형님은 내일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 야경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안도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허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잃을 것도 늘어난다는 차가운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은 늘 가장 먼저 피를 요구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범서방파가 몸집을 불릴수록 경쟁 조직의 시선뿐 아니라 경찰의 감시, 정치권과 사업가들의 은밀한 접근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힘이 커졌다는 것은 곧 이용할 가치도 커졌다는 뜻이었고 그만큼 더 많은 덫이 주변에 깔렸다는 뜻이었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시절 서울의 밤이 얼마나 위험하게 뒤틀리고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중심을 장악한 김태촌의 시선이 남쪽이 아닌 한강 너머로 향하기 시작한 것은 아직 빌딩 숲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돈의 냄새만큼은 누구보다 빠르게 풍기던 땅, 강남. 진짜 제국은 이제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한강 남쪽의 허허 벌판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먼지 날리던 땅 위로 아스팔트가 깔리고 유리창을 번쩍이는 빌딩들이 뼈대를 세우고 밤이 되면 새로 문을 연 유흥업소의 네온이 가장 먼저 어둠을 점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개발이라 불렀지만 김태촌의 눈에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직 주인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거대한 먹잇감, 명동과 무교동이 오래된 권력의 심장이었다면 강남은 이제 막 뛰기 시작한 젊고 탐욕스러운 심장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범서방파는 이 변화의 냄새를 누구보다 빨리 맡았습니다. 과거처럼 골목의 싸움만으로는 더 큰 불을 움켜 수 없다는 사실을 김태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단순한 새로운 구역이 아니라 폭력과 자본이 결합하는 다음 시대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대형 룸살롱과 카바레, 나이트클럽, 그리고 그 주변을 오가는 현금의 흐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업, 그러나 안쪽에서는 공포와 복종이 질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범서방파의 사내들은 더 이상 낡은 골목에서 고함만 지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명함을 건네고 사업가처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거나 지분을 확보하고 보호비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인 돈줄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돈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 그들의 그림자가 먼저 닿았습니다. 겉으로는 세련된 도시의 성공 신화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장막 뒤에서는 여전히 서늘한 침묵과 위협이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고급 룸살롱 밀실. 두꺼운 방음문 너머로 음악 소리가 둔하게 울리고 테이블 위에는 비싼 양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의 공기는 축제가 아니라 신문실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는 잔을 들고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짜 대화는 눈빛으로 끝났습니다. 거절은 허락되지 않았고 중립도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돈줄을 장악하는 과정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차가웠습니다. 피가 거리에 흘러야만 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강남의 불빛이 점점 더 눈부셔질수록 김태촌의 야망도 함께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서울의 밤을 부분적으로 지배하는 인물이 아니라 밤의 질서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존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이 커질수록 균열도 깊어집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적은 더 교묘해지고 충성은 더 쉽게 거래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려한 불빛은 멀리 있는 사냥꾼에게도 가장 먼저 보이는 신호가 됩니다. 강남을 움켜쥔 그 순간부터 김태초는 더 이상 숨어있는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노리는 표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그에게 더 큰 왕관을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관의 안쪽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머지않아 인천의 습한 바람 속에서 한 호텔의 네온 아래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의 목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강남의 불빛이 더 화려해질수록 그 그림자도 더 짙고 길어졌습니다. 서울의 밤은 겉으로 보기엔 전보다 세련되어졌습니다. 최고급 양복, 번쩍이는 외제차, 호텔 로비를 오가는 점잖은 인사들. 그러나 그 반듯한 표면을 한꺼풀만 벗기면 안쪽에서는 여전히 날것의 공포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촌과 범서방파가 쥔 힘은 더 이상 단순한 골목의 위세가 아니었습니다. 돈과 사람, 업소와 사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줄들이 촘촘히 엮인 거대한 거미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미줄은 먹잇감을 붙잡는 동시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세상에 드러냅니다. 기록에 따르면 1980년대로 접어들며 범서방파를 비롯한 신흥 거대 조직들은 서울의 유흥가뿐 아니라 각종 이권 현장에까지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업상의 다툼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늘 조직의 체면과 돈,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배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칼과 주먹으로 판을 뒤집던 시대가 끝난 듯 보였지만 실은 그 폭력이 더 차갑고 계산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공개된 전쟁이 아니라 모두가 웃고 있는 자리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밤입니다. 서울의 어느 밀실에서는 잔이 부딪히고 낮은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간 것은 우정이 아니라 거래였고 합의가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대고 누군가는 길을 열고 누군가는 더러운 일을 맡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무렵 김태초는 단순한 조직의 두목을 넘어 돈이 되는 판이라면 직접 나서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밤의 대통령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선택은 더 위험해집니다. 자신의 구역에서 벌어지는 다툼이 아니라 남의 도시와 남의 판에까지 손을 뻗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칼끝은 한층 더 예측할 수 없게 움직입니다. 1986년 여름, 바다 냄새가 눅눅하게 감돌던 인천. 네온이 번지는 항구 도시의 밤은 서울과는 또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 냄새 앞에서 도시의 경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 인천의 한 호텔, 나이트클럽 운영권을 둘러싸고 거친 이해관계가 충돌했고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김태촌의 이름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오래된 원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건조한 이유였습니다. 돈, 이권, 그리고 누군가의 부탁. 밤의 질서가 썩을수록 폭력은 점점 명분을 잃고 대신 거래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서울에서 제국을 일군 남자가 왜 굳이 인천의 호텔까지 향했는가? 그 대답은 낭만과는 가장 먼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더 큰 대가를 받고 누가 더 차갑게 움직일 수 있는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6년 7월의 습한 밤, 류송도 호텔의 요란한 음악과 웃음소리 뒤편에서 누군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김태촌의 이름은 더 높이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파른 파멸의 계단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986년 7월, 바다의 짠내와 눅눅한 열기가 밤 공기와 뒤엉키던 인천이었습니다. 류송도 호텔 나이트클럽은 쿵쾅거리는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대리석 바닥 위로 번쩍이는 조명이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환락의 밤 같았습니다. 술잔은 오가고 사람들은 웃고 누군가는 내일을 잊기 위해 더 크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밤은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있을 때 어둠은 가장 조용한 얼굴로 놓고 다가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날의 참극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나이트클럽 운영권을 둘러싼 이해관계, 돈과 체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청탁이 얽힌 끝에 김태촌 측 조직원들이 인천까지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과거라면 영역을 지킨다는 식의 명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폭력은 이미 그런 낡은 포장지를 벗어던진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거래였습니다. 누군가의 돈이 오가고 누군가의 분노가 계산으로 바뀌고 누군가는 그 계산의 집행자가 됩니다. 서울의 밤을 장악했던 거대한 그림자가 이제는 타인의 도시, 타인의 무대 위에서까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음악은 더 커졌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은 더 늦게 드러났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범서방파 조직원들이 표적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접근하던 그 순간 클럽 안의 화려한 조명과 요란한 소음은 오히려 공포를 가려주는 장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막이 찢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폭력, 비명, 넘어지는 의자, 술잔 깨지는 소리, 대리석 위를 미끄러지듯 번지는 혼란. 류송도 호텔의 그 밤은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그 사건이 더욱 서늘한 이유는 그것이 단지 뒷골목의 은밀한 충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폭력은 어둠 속에서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앞 가장 화려한 장소, 가장 일상적인 환락의 한복판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 조직의 과시이자 동시에 시대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폭력이 더 이상 숨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만큼 커졌다는 사실. 그 오만함이야말로 이미 파멸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류송도 호텔의 밤이 지나고 인천의 습한 바람 속에는 오랫동안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끝이 아니냐고. 아무리 밤의 제왕이라 불려도 저 선을 넘고도 무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경찰과 사회 전체를 크게 뒤흔든 계기가 되었고 김태촌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어둠 속의 소문으로만 남겨두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지배자가 스스로 세상 한복판에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존재를 새겨넣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커졌다는 것은 도망칠 그림자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류송도 호텔의 붉은 밤이 끝난 뒤 김태촌이 손에 쥔 것은 승리의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일 차가운 올가미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국가라는 더 크고 더 무거운 사냥꾼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밤의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포위망의 첫 발소리를 그때 들었을까요? 류송도
호텔의 대리석 바닥에 남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밤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인천의 습한 바람을 타고 번진 소문은 곧 신문과 방송, 경찰 무전망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서밤에 대통령처럼 군림하던 김태촌. 그러나 단 하룻밤의 선택은 그가 쌓아올린 제국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의 이름이 공포였지만 이제는 그 이름 자체가 추적의 표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류송도 호텔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지역 폭력 사건으로 덮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공개된 장소, 다수의 목격자, 사회적 충격, 더 이상 누구도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요 역과 터미널, 항구와 도로를 촘촘하게 훑기 시작했고 밤거리의 공기는 이전과 다른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네온사인과 술 냄새 대신 검문과 수색, 불안과 배신의 냄새, 조직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던 서울의 골목마다 이제는 국가의 발소리가 더욱 무겁게 울렸습니다. 김태촌에게 가장 잔혹했던 것은 공권력의 추적만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한때 잔을 부딪히며 형님이라 부르던 이들, 그의 이름 하나에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 뒤를 봐주던 듯 보이던 여러 연결고리들이 하나둘 침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사망이 좁혀질수록 과거의 충성은 빠르게 흔들렸고 은신처는 점점 줄어들었으며 믿을 수 있는 얼굴은 더욱 희귀해졌습니다.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던 보스가 결국 의지해야 했던 것은 낡은 방 한 칸,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문 밖의 작은 발소리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극도의 긴장감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어느 깊은 밤, 은신처의 희미한 전등 아래 담배 연기만 천천히 올라갑니다. 방 안은 조용하지만 그 정적은 평온이 아니라 붕괴 직전의 침묵입니다. 돈은 아직 남아있을지 몰랐습니다. 사람도 몇층 곁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더 이상 완전한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의 세계에선 돈이 문을 열어주지만 국가가 칼을 빼들면 그 문도 언젠가는 부서집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가장 결정적인 몰락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시대의 본질을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김태초는 여전히 도망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칼이 아니라 철창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류성도 호텔의 붉은 밤은 끝났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곧 그는 서울의 화려한 밀실이 아닌 빛조차 마음대로 들지 않는 차가운 독방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권력을 꿈꾸게 됩니다. 차가운 쇳덩어리가 맞부딪히는 소리는 언제나 짧습니다. 그러나 그 여운은 길고 질깁니다. 결국 김태초는 수갑을 찬 채 밤거리의 공기에서 떼어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밀실과 인천의 축축한 호텔 복도, 명동의 네온 아래를 떠돌던 그 거대한 그림자는 이제 콘크리트 벽과 철문, 그리고 정해진 시간표 속으로 밀려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때 서울의 밤을 자신의 손바닥 안에 넣었다고 믿었던 남자. 하지만 법의 손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그 역시 다른 죄수들과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의 수감자에 불과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초기 수감 이후에도 김태촌의 존재감은 바깥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철창은 그의 몸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 이름에 길들여진 공포와 복종까지 하루아침에 지워내지는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범서방파의 잔존 세력이 그의 과거 권위를 등에 업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흥가의 돈줄, 이권을 둘러싼 은밀한 접촉, 조직 내부의 줄서기. 바깥 세상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지만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머리는 철창 안에 갇혔는데 꼬리와 발톱은 여전히 도시의 어둠 속을 더듬고 있는 듯한 기묘한 형국이었습니다. 교도소의 밤은 바깥 세상과 다른 소리로 채워집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교도관의 발소리,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둔탁한 마찰음, 그리고 모든 것이 잠든 뒤에야
더 선명하게 들리는 사람의 숨소리.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태춘에게 그 공간은 단순한 징벌의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면회실의 짧은 시간, 서신 몇 장, 바깥과 이어지는 희미한 연결선, 그것들은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의 눈치를 받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의 이름 앞에서 허리를 낮췄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서열은 사라지지 않았고 폭력의 기억은 차가운 벽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교도소는 과연 그의 종착지였을까요? 아니면 더 음침하고 더 왜곡된 방식으로 권력을 연장하는 새로운 지휘소였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 바깥의 조직원들은 여전히 김태춘의 이름을 하나의 깃발처럼 사용했습니다. 예전처럼 노골적인 위세를 부리기 어려워졌어도 밤의 업주들과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는 그 이름이 가진 압박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제국의 중심은 감옥 안으로 옮겨졌고 남은 조각들은 바깥에서 느슨하게 남아 그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더 위험했습니다. 철창 안에서 이어지는 권력은 늘 부패와 거래를 부르고 거래가 길어질수록 더 큰 균열과 더 큰 파문을 키워내기 때문입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 낮에는 무료한 빛이 스쳐 지나가고 밤이 되면 창살 그림자가 벽 위에 차갑게 걸립니다. 그 속에서 김태초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명동의 첫밤이었을까요? 뉴송도 호텔의 붉은 조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자신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오만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철창이 닫혔다고 해서 야망까지 멈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빛을 잃은 공간일수록 사람은 더 집요하게 과거의 왕관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 자신이 여전히 중심이라고 믿는 사이 바깥 세상의 질서는 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알려줄 이름이 곧 국가 전체의 입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범죄와의 전쟁. 그 네 글자가 서울의 밤을 어떻게 갈아엎을지 그때 그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1990년 10월 서울의 가을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대통령의 굳은 표정이 반복됐고 신문 일면에는 무거운 활자들이 검은 잉크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그 네 글자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밤의 질서를 오래 믿어온 자들에게 내려진 사실상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명동의 네온도, 강남의 밀실도, 항구 도시의 호텔도 그 말 앞에서는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거리의 주인이 칼을 든 사내들에서 국가로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과거의 보여주기식 소탕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경찰과 검찰, 각종 수사망이 동시에 조여들었고 유흥가의 돈줄과 조직의 인맥, 은신처와 연락망까지 촘촘하게 훑어나갔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군데만 피해가면 숨을 곳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골목 하나를 잃으면 다른 골목으로 옮기면 된다는 식의 낡은 감각이 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밤의 세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색망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창 안에 있던 김태춘에게도 그 충격은 곧바로 닿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깥에서 그의 이름을 등에 업고 움직이던 범서방파 핵심 인물들과 잔존 세력은 급속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속은 칼을 쥔 손만 겨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흐르는 통로, 업소와 사업, 뒷배와 연결고리까지 함께 겨눴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을 외치며 충성을 맹세하던 자들이 먼저 숨을 곳을 찾았고 어떤 이들은 입을 닫았으며 어떤 이들은 살기 위해 등을 돌렸습니다. 피로 맺은 의리도 공권력의 포위망 앞에서는 너무 쉽게 갈라졌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룸살롱 문이 닫히고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유흥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붉고 푸른 사이렌 불빛이 네온보다 먼저 골목을 훑고 지나갔고 매캐한 담배 냄새 대신 긴장과 침묵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때는 그 거리의 모든 표정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모두가 국가의 발소리를 먼저 듣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밤의 법칙이 바뀐 것입니다. 공포를 심던 자들이 공포를 배우기 시작한 밤, 그것이 바로 이 시기의 본질이었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강한 쪽은 칼을 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다가 판 전체를 뒤집어버린 국가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보도에 따르면 범죄와의 전쟁은 단지 사람 몇 명을 잡아들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김태촌이 상징하던 한 시대 전체를 낡은 유물처럼 벽으로 몰아넣는 작업이었습니다. 밤의 대통령이라는 이름도, 뒷골목의 제왕이라는 허세도, 수백 명의 조직원을 거느렸다는 전설도 그 차가운 흐름 앞에서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깥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 돈과 인맥이 끝까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 그 모든 것이 하나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무너질 때도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성은 밖에서 보면 멀쩡한 척 서 있으면서 안쪽부터 먼저 썩어 들어가는 법입니다. 범서방파 역시 그렇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이름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배신과 두려움, 계산과 도피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습을 바꾸는 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버리고 넥타이를 매는 자들, 폭력을 감추고 합법의 얼굴을 쓰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거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1990년대 초 범죄와의 전쟁이 휩쓸고 간 서울의 밤도 그랬습니다. 불 꺼진 유흥업소 간판들, 굳게 닫힌 철문, 새벽까지 술 냄새가 새어나오던 골목의 정막. 한때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누가 어느 구역을 지나가는지조차 눈치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거대한 손이 판을 뒤집고 지나간 뒤 남겨진 것은 승자의 환호가 아니라 폐허에 가까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먼저 들린 소리는 의리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범서방파를 비롯한 대형 조직의 잔존 세력은 이 시기를 지나며 급격하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목은 철창 안에 있었고 핵심 간부들은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하부 조직원들은 각자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던 자들이 오늘은 서로를 모른 척했습니다. 더 버틸 수 없는 자는 숨어들었고 더 영리한 자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친 욕설 대신 점잖은 말투를 익히고 검은 돈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 번듯한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폭력의 시대가 끝난 자리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반성이 아니라 위장이었습니다. 한때 회칼과 쇠파이프로 서열을 세우던 사내들이 이제는 유통업자, 부동산 브로커, 건설 시행사 관계자 같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잔존 세력은 유흥가의 직접적인 충돌에서 한 발 물러나 돈의 흐름과 사업 구조 안으로 더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계약서를 들고 웃으며 인사하고 밤에는 과거의 인맥을 통해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는 방식. 칼은 사라진 듯 보였지만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 점이야말로 이전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피는 덜 보였지만 질식시키는 힘은 오히려 더 교묘해졌기 때문입니다. 철창 안의 김태초는 이런 변화를 어떤 얼굴로 바라봤을까요? 과거 자신이 쥐고 흔들던 밤의 제국이 조용히 다른 형태로 재편되는 장면, 그것은 몰락이면서도 또 다른 생존이었습니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파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작은 조각으로 흩어져 도시의 틈새마다 박혀버렸습니다. 누군가는 고향으로 내려가 숨었고 누군가는 지방의 허름한 업소를 전전하며 과거를 안주처럼 되씹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서울에 남아 더 이상 조폭처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밤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고 믿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거리의 폭력은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공포가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는 더 점잖은 얼굴을 하고
더 합법적인 문장 속에 숨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검은 그림자들이 장악했던 강남의 뒷골목은 겉으로는 정리된 듯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흩어진 조직의 포자들이 다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촌의 이름도 그렇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갇힌 채로 더 신비롭고 더 왜곡된 전설처럼 남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끝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아직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애매한 경계 위에서 한 남자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무기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칼도 아니고 주먹도 아닌 것. 사람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릴 가장 낯설고도 기묘한 가면, 참회. 그 단어가 곧 김태촌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소 후 세상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김태촌은 많은 이들이 기억하던 그 얼굴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거친 욕설과 서늘한 눈빛 대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눌러쓴 미소, 그리고 손에 들린 낡은 성경책. 한때 서울의 밤을 피비린내 나는 공포로 물들였던 남자가 이제는 강단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회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극적이어서 오히려 더 낯설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한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저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가장 위험한 짐승일수록 마지막에는 가장 순한 얼굴을 배워야만 살아남는 것인가? 보도에 따르면 출소 이후 김태초는 종교 집회와 간증의 자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강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훔치고 피로 얼룩졌던 지난날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장면은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때는 이름만 들어도 업주들이 숨을 삼켰고 조직원들이 허리를 굽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과 용서, 구원과 은혜를 말하고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은 그를 하나의 기묘한 상징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가 종교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도 주변에는 여전히 과거와 연결된 그림자들이 맴돌았습니다. 예배당 맨 뒷자리, 집회가 끝난 뒤의 복도, 조용히 문을 열고 닫는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신도도 지인도 단순한 방문객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의미로 비쳤습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왜 여전히 그토록 무거운 침묵이 주변을 감싸는가? 정말 과거를 끊어냈다면 왜 그의 이름 앞에는 아직도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남아있는가? 김태촌 본인 역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책을 쥔 손등 위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을 아무리 기도로 덮어도 완전히 지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의 폭력은 피부 위에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고 도시의 공기 속에 남고 자신을 둘러싼 시선 속에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그의 참회는 더 진실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더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진심과 위장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사람은 어느 한쪽만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형님들,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촌의 변화가 진심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반대로 끝내 가면이었다고 느끼셨다면 그 이유도 함께 적어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종교인이라는 새로운 얼굴이 그에게 잠시나마 세상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방패가 되어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방패는 상처를 가릴 뿐 상처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조명이 꺼진 뒤 사람들 발길이 끊긴 예배당의 긴 복도 끝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참외로 덮어둔 균열은 생각보다 깊었고 그 틈으로는 오래전 범서방파의 그림자가 다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가면은 또 한 번 차가운 현실 앞에서 거칠게 벗겨지게 됩니다. 종교인이라는 외투는 따뜻해 보였지만 그 안쪽까지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사람들은 다시 익숙한 이름을 같은 방식으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촌. 회개의 눈물과 찬송가의 울림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의 삶은 또다시 차가운 철문 앞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놀라는 척했지만 어쩌면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밤을 피로 건너온 사람은 한순간의 고백만으로 다른 강가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출소 이후 이어진 그의 종교 활동과 대외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김태초는 다시 수감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세간의 기대와 의심이 뒤엉킨 가운데 그가 다시 차가운 수위를 입게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갱생의 서사를 순순히 믿지 않았습니다. 한때 밤의 대통령이라 불렸던 남자에게 참회는 구원의 문이 아니라 잠시 시간을 벌어주는 얇은 장막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냉소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냉소는 교도소 안에서 전해져 오는 묘한 이야기들과 만나며 더욱 짙어졌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복도 끝에서 교도관의 발소리가 메아리 치는 공간. 보통 사람에게 감옥은 끝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태촌에게 그곳은 완전한 단절의 장소로만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바깥 세상과 이어지는 희미한 선들, 면회와 서신,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이름의 무게, 규정과 통제가 지배해야 할 공간 안에서조차 어떤 사람은 평범한 수감자보다 더 묵직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가 정말 갇힌 것인지 아니면 더 조용한 방식으로 권력을 연장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은 점점 분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교도소의 밤은 유난히 길고 차갑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김태초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사라진 제국의 자네였을까요? 아직도 복원할 수 있다고 믿는 허망한 왕관이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바깥에서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의식하는 이들이 있었고 과거의 인맥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채 음지에서 맴돌았습니다. 법은 그를 가두었지만 기억과 공포는 그렇게 쉽게 철창 안에 함께 갇히지 않았습니다. 더 서늘한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공간에서조차 사람들은 종종 힘의 냄새를 맡습니다. 돈과 인맥, 오래된 비호의 흔적, 그것이 사실이든 과장이든 김태촌이라는 이름 주위에는 언제나 일반 수감자와는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한 인간의 추락이라기보다 부패한 시대가 끝나지 않은 채 감옥 벽 안으로까지 기어들어온 것 같은 불쾌한 감각. 정의가 집행되는 장소조차 완전히 깨끗하지 않다는 의심은 사람들을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철창 안에서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그림자는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콘크리트 벽 뒤에 갇힌 채로 더 탁하고 더 끈적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바깥에서는 김태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움직였던 더 큰 세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조폭 보스와 권력, 밤의 돈과 낮의 제도, 그 불길한 연결선이 어디까지 뻗어 있었는지 다음 문이 열리는 순간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고급 요정의 깊은 밀실, 은은한 조명이 낮게 깔리고 술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짧게 울린 뒤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그 방 안에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세계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낮의 얼굴로는 법과 제도, 행정과 사업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밤의 얼굴로는 서울의 뒷골목과 유흥가를 피로 물들인 조폭보스 김태촌. 겉으로는 한쪽이 비치고 다른 한쪽이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기록을 더듬어 보면 그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흐려져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태촌과 범서방파의 세력 확장은 단순히 거리의 폭력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거대한 돈이 움직이는 자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장, 그리고 공식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더러운 문제들. 그런 순간마다 누군가는 낮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밤의 손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거철의 은밀한 동원, 사업권을 둘러싼 압박, 반대편을 겁주는 보이지 않는 힘. 김태초는 그런 세계에서 유용한 카드였고 때로는 가장 서늘한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목줄을 쥔 쪽은 누구였을까요? 칼을 쥔 밤의 제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칼을 필요할 때만 조용히 꺼내 쓰고 다시 감추게 만든 낮의 권력이었을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런 결탁은 김태촌에게 강력한 방패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 감옥 안에서도 이름의 무게가 오래 남았던 이유, 그리고 세상이 그의 악명을 알면서도 완전히 잘라내지 못했던 이유, 그 배경에는 돈과 인맥,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공유한 위험한 거래가 있었다는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패는 언제나 양날입니다. 비호를 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더 큰 권력의 비밀을 함께 짊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짐승은 언젠가 주인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밤과 낮이 뒤엉킨 그 밀실의 공기는 그래서 더 음습했습니다. 웃음소리는 났지만 누구도 마음 놓고 웃지 못했습니다. 건배는 했지만 누구도 진짜 믿지 않았습니다. 김태초는 분명 필요했고 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쓸모가 다하는 순간 가장 먼저 버려질 수도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형님이라 부르던 목소리도, 어제까지 등을 두드리던 손길도, 정권이 바뀌고 바람이 달라지면 가장 먼저 차갑게 돌아서는 법입니다. 형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김태총 같은 인물을 키운 건 과연 밤의 욕망뿐이었을까요? 아니면 낮의 권력까지 함께 얽혀 있었던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비호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자 한때 같은 방에서 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김태초는 자신이 칼을 휘두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차갑고 계산적인 세계 앞에 서게 됩니다. 철창 밖으로 다시 나오는 순간 그는 예전의 왕좌가 아직 남아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울의 밤은 이미 다른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갈 자리는 정말 남아있었을까요?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다시 열리던 날, 바깥 공기는 낯설 만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한때 서울의 밤을 호령하던 김태초는 천천히 걸어 나왔지만 그 걸음에는 예전의 위압감보다 세월의 무게가 더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 서울은 회칼의 번뜩임과 거친 숨소리, 술집 밀실의 음습한 거래로 움직이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다시 마주한 바깥 세상은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은 여전히 빛났지만 그 불빛 아래를 지배하는 방식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출소 후 김태초는 흩어진 옛 인맥과 조직의 잔재를 더듬으며 다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던 이름들, 술잔을 부딪히던 얼굴들, 위기 때마다 움직여주던 손발들, 그는 아직 그 기억이 살아있다고 믿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래된 충성은 세월과 함께 식어 있었고 과거의 의리는 이미 다른 계산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전에 그의 아래에서 움직이던 일부 인물들은 더 이상 조폭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입고 번듯한 사무실을 드나들었고 사업가나 중간 브로커, 건설 관련 인맥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의 세계에 몸을 담근 듯 보였고 실제로도 옛날처럼 노골적으로 칼을 들고 거리를 누비는 시대는 지나 있었습니다. 김태촌이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은 반가움보다 경계부터 드러냈습니다. 과거의 두목은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하는 이름이 아니라 자칫하면 자신들까지 과거의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갈 위험한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비 내리는 강남의 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이 거리를 떨게 했던 이름,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예전처럼 숨을 죽이지 않는 밤. 세상은 변했고 밤의 질서도 변했습니다. 주먹과 칼로 서열을 세우던 시대는 저물었고 계약서와 투자, 이권 개입과 법의 틈을 읽는 자들이 새로운 포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초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문을 열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문은 이미 자물쇠 자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미련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때 정상에 섰던 사람일수록 무너진 왕좌를 더 오래 붙잡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옛 세력을 다시 규합하고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재기의 서사가 아니라 시대를 놓친 늙은 맹수가 사라진 영역을 맴도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예전처럼 공포만으로 판이 움직이지 않았고 예전처럼 이름 하나로 모든 문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변한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한 집착은 점점 더 무리한 선택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느껴지는 건 부활의 기세가 아닙니다. 끝난 줄 알았던 그림자가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귀환을 어떻게 보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울의 밤은 겉보기엔 훨씬 세련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망령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태초는 끝내 자신이 아직도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아직도 강남 한복판에서 이름값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마침내 2009년 가장 번화한 거리 위에서 시대착오적이면서도 섬뜩한 마지막 대치로 폭발하게 됩니다. 피는 흐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날 밤 오래전에 끝났어야 할 괴물이 아직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009년 11월 차가운 비가 강남의 아스팔트를 얇게 적시고 있던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젖은 도로 위에서 길게 찢어지고 고급 상가의 유리창에는 분주한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강남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화려한 거리 한복판에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온 듯한 낯선 긴장감이 천천히 고여들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 무표정한 얼굴, 짧고 굳은 걸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저 공기는 일상의 것이 아니라고. 보도에 따르면 그날 강남 한복판에서 대치한 것은 김태촌 측 범서방파 인원들과 부산을 기반으로 한 칠성파 조직원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와 이권이 얽힌 갈등, 자존심과 영향력의 충돌이 배경으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의 본질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다고 믿었던 폭력의 시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몸부림친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수십 년 전 명동과 무교동, 강남의 뒷골목을 떨게 했던 방식이 21세기 서울의 심장부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측은 수십 명을 훌쩍 넘는 인원을 모아 강남에 집결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거대한 대치는 눈에 보이는 충돌 없이도 거리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걸음을 늦췄고 상점 안 사람들은 유리문 너머로 바깥을 불안하게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움켜쥐었고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골목 안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아도 공포는 충분히 실제했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서로를 겨누는 시선만으로도 밤의 온도는 몇 도쯤 더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대치가 더 서늘했던 이유는 그것이 김태촌에게 마지막 증명의 무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이름이 사람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강남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누군가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뒷골목의 소문으로만 남았을 이런 장면이 이제는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대중의 시선 앞에서 곧바로 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칼과 의리의 전설은 더 이상 낭만도 공포도 아닌 시대착오적인 위협으로 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대열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보스가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정리되던 시절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조직은 남아있었지만 그 힘은 예전과 같은 무게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치는 결국 전면적인 참극으로 번지지 않은 채 정리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씁쓸했습니다. 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싸움조차 옛날처럼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빌딩 숲 아래 서 있던 수백의 그림자들은 더 이상 제국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린 채
마지막 허세를 연출하는 낡은 망령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비에 젖은 강남의 거리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불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김태촌에게 그 대치는 분명한 신호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돌아갈 왕좌는 이미 사라졌다는 것, 이름은 남아있어도 시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잔혹한 진실은 머지않아 전혀 다른 공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스며든 하얀 병실, 마지막 제국의 숨이 꺼져가던 그 차가운 침대 위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소독약 냄새가 차갑게 폐를 스치던 병원 특실, 한때 서울의 밤을 흔들던 이름은 이제 하얀 시트 위에 누운 한 노인의 거친 숨소리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칼이 부딪히던 소리도, 룸살롱 밀실의 낮은 웃음소리도, 강남 한복판을 가득 메우던 검은 구두 소리도 이곳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기계가 규칙적으로 토해내는 전자음,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잿빛 겨울빛, 그리고 침대 곁에서 길게 들이운 침묵. 김태촌의 마지막 무대는 그토록 초라하고 차가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무렵부터 그는 여러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과거 수백 명의 조직원을 거느리며 한 손짓으로 밤의 공기를 바꿨다는 전설은 병실 안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결국 권력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거느렸어도, 아무리 많은 돈과 인맥을 쥐었어도 마지막에는 자기 힘으로 수만 번 고르게 쉬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끝내 피하지 못한 가장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병실 문 밖 복도에는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의 상태가 위중해질수록 사복경찰이 주변을 예의주시했고, 혹시 모를 조직 간 마찰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그 풍경은 묘하게 잔인했습니다. 한때는 그의 방문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발걸음이 길게 늘어섰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의 문 밖을 지키는 것은 의리보다 통제였고 경애보다 경계였습니다. 제왕의 최후라기보다 오래된 위험물의 마지막 반응을 끝까지 감시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김태촌 자신은 그 침대 위에서 어떤 밤들을 떠올렸을까요? 서울역에 처음 내렸던 젊은 날의 찬 공기였을까요? 엠파이어 호텔 주차장의 불길한 침묵이었을까요? 뉴송도 호텔의 붉은 조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강남 한복판에서 이미 끝난 시대를 억지로 붙잡으려 했던 마지막 집착이었을까요? 기록은 그 내면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평생 움켜쥐려 했던 권력과 검은 돈, 공포와 복종이 이 병실 안에서는 단 한 번도 죽음을 물러서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 1월 5일 새벽, 바깥은 아직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에서는 한 시대의 심장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칼의 시대를 열고 서울의 밤에 오래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긴 남자. 그러나 그 마지막은 소문이 아니라 기계음으로, 굴림이 아니라 쇠락으로 기록됐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남는 건 전설이 아니라 대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김태촌의 진짜 마지막 의미를 남겨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심장이 부섰다고 해서 그 장례식장 복도에는 꽃향기보다 먼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말없이 드나들었고, 입구 바깥에는 사복 경찰과 취재진의 시선이 차갑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때 서울의 밤을 떨게 했던 이름, 김태촌. 그의 죽음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표정은 슬픔 하나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추억하는 듯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조문을 온 것인지 남은 판에 기류를 읽으러 온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공기. 그것이야말로 김태촌의 죽음이 남긴 가장 불길한 장면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례식장 주변은 단순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모를 조직 간 충돌과 돌발 상황을 우려한 경계가 이어졌고, 검은 정장을 입은 무리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관찰됐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를 둘러싼 건 늘 공포와 계산이었지만, 죽은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왕의 마지막 길마저 평온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것은 곧 그가 평생 만들어낸 세계가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였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얼굴은 조용했지만 그 사진 한 장 뒤로는 수십 년의 서울 밤거리가 겹쳐 보였습니다. 명동의 젖은 네온, 엠파이어 호텔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 강남 룸살롱 밀실의 낮은 웃음, 뉴송도 호텔의 붉은 조명, 그리고 병원 특실의 희미한 기계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한 시대의 그림자가 관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듯한 풍경.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로 그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범서방파를 비롯한 구시대 거대 조직은 이미 예전의 형태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거리에서 노골적으로 힘을 과시하던 방식은 더 이상 시대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CCTV와 금융추적, 촘촘한 수사망과 달라진 사회 분위기 앞에서 회칼과 쇠파이프의 시대는 분명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스며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과거의 잔당들은 양복을 입고 사업가의 얼굴을 했고, 새로운 세대의 범죄자들은 칼 대신 숫자와 화면, 계좌와 서버 뒤에 숨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시대의 종말이 정말 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더 교묘한 시작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장례식장 바깥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검은 차들이 하나둘 떠나고 조문객들의 발걸음도 서서히 끊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던 남자는 죽었고 범서방파라는 이름도 낡은 전설처럼 뒤로 밀려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는 더 깊게 숨어드는 법입니다. 칼을 버린 어둠은 이제 다른 얼굴을 하고 더 조용하고 더 계산적인 방식으로 서울의 한복판을 김태촌의 장례식장이 조용히 정리된 뒤에도 서울의 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온사인은 여전히 켜졌고 사람들은 여전히 퇴근 후 술잔을 기울였으며 강남의 도로 위로는 고급 세단이 끊임없이 미끄러져 지나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회칼과 쇠파이프, 검은 양복과 집단 대치로 상징되던 오래된 암흑가의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빛이 가장 환할수록 그림자는 더 깊은 곳으로 숨는 법입니다. 김태촌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의 시대가 남긴 진짜 유산은 오히려 더 교묘한 얼굴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와해된 거대 조직의 잔존 세력 가운데 일부는 더 이상 거리 한복판에서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업소 앞에 사람을 세워두거나 노골적인 폭력으로 공포를 심는 방식은 너무 구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달라졌고 감시망은 촘촘해졌고 시민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피를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더 합법처럼 보이는 쪽으로, 더 늦게 들키는 쪽으로. 양복은 더 고급스러워졌고 명함은 더 반듯해졌고 말투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아래 숨어있는 탐욕과 냉혹함까지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폭력배들은 밤거리에서 사람을 겁주며 돈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의 포식자들은 사람들의 일상과 시스템 안으로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불법 도박, 금융사기, 주가를 둘러싼 불투명한 개입,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각종 범죄처럼 겉보기에는 칼 한 자루 보이지 않는 영역이 새로운 어둠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데 굳이 골목의 피냄새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전화, 몇 줄의 계약, 몇 개의 계좌와 화면만으로도 평범한 사람의 삶은 충분히 붕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해는 더 넓어졌고 가해자는 더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김태촌의 시대는 야만적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알아보기 쉬웠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검은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위험은 위험한 얼굴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둠은 다릅니다. 낮에는 투자 설명회에 앉아있고 저녁에는
고급 식당에서 악수를 나누며 밤에는 모니터 불빛 아래서 조용히 타인의 인생을 흔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조폭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의심받고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어쩌면 김태촌이 꿈꾸던 제국도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 형태를 예감했는지 모릅니다. 칼보다 숫자가, 공포보다 위장이, 골목보다 시스템이 더 큰 힘을 가지는 세상 말입니다. 형님들,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겁니다. 과거의 조폭은 끝났다고 말하기 쉽지만 그 논리와 탐욕까지 끝났다고는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어둠이 더 무섭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차라리 얼굴이 보이던 옛 시대가 더 잔혹했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울의 밤거리는 분명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방심하게 만듭니다. 김태초는 죽었습니다. 범서방파라는 이름도 낡은 전설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그의 시대가 남긴 가장 차갑고 집요한 본능만이 더 세련된 얼굴을 하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앞에서 김태촌이라는 이름의 진짜 평가가 마지막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전설이 되는 순간은 대개 두 번 찾아옵니다. 처음은 모두가 그를 두려워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입니다. 김태초는 분명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끝내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는 정말 시대를 지배한 제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가장 추악한 욕망이 잠시 빌려 쓴 얼굴에 불과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김태촌의 생애는 가난한 지방 청년의 상경서사로 시작해 서울 암흑가의 중심부를 뒤흔든 폭력의 상징으로 치닫고 국가적 소탕과 수감, 출소와 재등장, 그리고 병실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표면만 보면 한 남자의 극단적인 흥망성쇠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거칠고 혼란스럽게 팽창하던 시대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겹쳐 있습니다. 개발과 성장, 욕망과 불안, 돈의 냄새와 권력의 빈틈. 김태초는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온 결과였고, 동시에 그 시대가 끝내 감당하지 못한 괴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폭력을 썼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폭력을 너무 빨리, 너무 노골적으로, 너무 체계적으로 시대의 언어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낭만파의 낡은 룰을 찍고 공포를 더 효율적인 질서로 만들고 골목의 칼부림을 도시의 돈줄과 연결한 방식. 그것은 한 사람의 잔혹함을 넘어 사회 전체의 허술한 틈과 타락한 욕망이 어디까지 맞물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실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단순한 조폭 두목을 넘어 한 시대의 병든 구조를 상징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커 보이던 제국도 국가의 총력전과 세월의 마모 앞에서는 결국 금이 갔습니다. 아무리 거칠던 짐승도 늙고 병들면 하얀 병실의 환자가 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을 떨게 한 이름도 마지막에는 기계음보다 더 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김태촌이라는 존재를 가장 차갑게 설명하는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권력처럼 보였던 것도 결국 한 인간의 육신과 시간 앞에서는 허망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삶은 화려한 전설이 아니라 욕망이 끝내 어디로 가라앉는지를 보여주는 긴 추락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아직 그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아마도 단순히 무서웠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저 멀리 지나간 조폭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탐욕, 권력의 그늘에서 자라는 폭력.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은 썩어있는 도시의 구조. 김태초는 죽었지만 그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조건들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김태촌의 최후를 아는 것과 김태촌이라는 이름이 왜 지금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장면은 바로 그 불편한 진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향해 조용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김태촌이라는 이름은 오래도록 서울의 밤을 떠돌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공포였고, 어떤 이에게는 권력의 상징이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시대의 뒤틀린 욕망을 압축한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소문을 잠재운 뒤에도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강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한 조폭 두목의 일대기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화의 속도에 취해 눈부신 성장만 바라보던 시대, 그 그늘 아래서 자라난 폭력과 탐욕, 침묵과 공모의 얼굴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초는 분명 한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징은 언제나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를 필요로 한 밤의 시장이 있었고, 그를 이용한 낮의 세계가 있었고,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끝내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사회의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흥망은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이 정의보다 빨리 달릴 때 어떤 괴물이 태어나는지, 법이 늦고 권력이 흔들릴 때 누가 그 빈틈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결국 누가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은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아직 완전히 과거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형태만 바꾸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회칼이었고 오늘은 계약서일 수 있습니다. 어제는 골목의 협박이었고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계좌와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어제는 검은 양복을 입고 무리를 지어 거리를 걸었고 오늘은 웃는 얼굴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삶을 발판 삼아 위로 올라가려는 탐욕, 공포를 도구로 삼는 계산, 책임은 감춘 채 이익만 챙기려는 비열함. 김태촌이라는 이름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 오래된 본능이 지금도 다른 얼굴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소비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낭만의 주먹도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균열을 파고들어 사람들을 떨게 했던 폭력의 관리자였고 결국 자신도 그 폭력의 끝에서 허망하게 무너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병실의 마지막 숨, 장례식장 밖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죽은 뒤에도 끝나지 않는 불편한 질문들. 그것이 그의 진짜 결말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관도 아니고 남자다운 전설도 아닙니다. 오만과 공포가 결국 남기는 공허함, 바로 그것입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습니다. 우리는 김태촌이라는 이름을 과거의 괴물로만 밀어둘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곁에서 더 조용하고 더 교묘하게 자라는 새로운 어둠을 알아보는 경고로 삼을 것입니까? 서울의 밤은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빛이 늘었다고 해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보이지 않게 숨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김태촌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서늘한 방식으로 다시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도시의 진짜 밤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